반도체 전쟁의 개막 1. 오늘날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그룹에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해온 기업은 한국반도체,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 삼성반도체통신, 삼성전자의 순으로 변천해 왔습니다. SK하이닉스의 기원은 금성반도체와 현대전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금성반도체는 1979년에 설립된 후 1989년에 금성일렉트론에 흡수되었고 1995년에 LG반도체로 거듭난 후 1998년에 현대전자에 합병되었습니다. 현대전자는 1983년에 설립된 후 2001년에 하이닉스 반도체로 변경되었고 2012년에 SK하이닉스로 거듭났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의 명칭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삼성, 금성, 현대로 칭하기로 합니다. 1980년대 들어와 삼성, 금성, 현대와 같은 재벌 그룹들은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재벌 그룹들은 전자산업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도체에 주목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1980년 1월에 전자공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자산업의 육성이 반도체, 컴퓨터, 전자교환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반도체를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의 자립이 없이는 전자산업의 발전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기업들이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미국에 필적하는 성과를 거둔 것도 상당한 자극으로 작용했습니다. 1981년에 삼성은 반도체 생산시설의 확충을 위해 9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금성은 1984년까지 웨이프 생산에 38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82년에 삼성과 금성은 더욱 거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기간인 1982년부터 1986년까지 각각 1천억 원을 반도체 투자한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 큰 충격을 준 것은 현대가 반도체에 진출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1982년 4월에 현대는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년 동안 3천억 원을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전자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상공부에 제출했습니다. 현대는 반도체, 사무자동화기기, 전자제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전자회사를 신설하고 미국의 연구개발과 시험 생산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2년 11월 26일자 경향신문은 전자업계의 현대 쇼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그룹의 반도체 사업 진출이 확정되고 메가톤급 사업계획이 하나둘 새어나오자 전자업계는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새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크게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성, 삼성 등이 놀라고 있는 것은 우선 투자 규모가 엄청난 데 있다.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을 신규 사업에 쏟아넣겠다는 것은 현대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또 미국에 독자적으로 연구소를 세워 기술을 축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끝으로는 무모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업 추진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기존 전자업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화살을 가전제품 쪽으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현대의 도전에 삼성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성은 1982년 9월에 반도체를 미래의 주력 업종으로 선정하고 향후 5년간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은 김광호 이사를 중심으로 반도체에 관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과거의 실적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담팀은 1980년 10월에 기존 반도체 사업에 대한 평가, 제품별 성장 전망, 신규 사업 추진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검토한 이병철 회장은 기존의 반도체 사업과는 별도의 신사업을 추진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어 박희준 이사를 비롯한 2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신규 사업팀은 향후의 시장 전망, 기술 발전의 추이, 주요 기업의 수준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의 개막 2. 1983년에 들어서는 소위 반도체 전쟁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1983년 1월에는 현대의 사업계획서가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현대는 198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이천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983년 2월 23일에는 경기도 이천에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초대 사장은
강기동 박사가 고려되다가 정주영 회장이 직접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3월 26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현대전자의 현지 법인이 설치되었으며 10월 23일에는 현지 법인의 소규모 생산 공장도 건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대우도 반도체 사업에 나섰습니다. 대우는 1983년 1월에 대한전선의 가전과 통신기기 부분을 인수하여 대우통신을 설립하면서 8천만 달러를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금성은 반도체 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2천억 원으로 증가시키는 가운데 1983년 5월에 반도체 연구소를, 7월에 미국의 현지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사업에 대해 가장 체계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은 신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에 있던 한국계 과학기술자들을 영입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이임성, 이상준, 이일복, 이종길, 박용희 등과 같이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반도체 관련 업계에서 실무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이 스카우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연봉 2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현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983년 1월에 신규 사업팀은 국내에서의 업무 추진을 일단락한 후 박희준 이사와 이윤우 실장을 포함한 6명으로 미국 출장팀을 구성했습니다. 반도체 신사유람단이란 별명을 얻은 출장팀은 1개월 동안 대학, 연구소 등을 방문하면서 최신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당시에 실리콘밸리의 현지 언론들은 삼성의 출장팀에 대해 황색 침입자, 옐로우 인베이더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장팀은 현지 조사를 진행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던 반도체와 미국 현지에서 조사하면서 확인한 반도체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삼성에게는 VLSI급 반도체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기존의 가전제품용 반도체와 비슷한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VLSI는 예상보다 훨씬 고도의 기술이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검토한 사업 구상도 계속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출장팀은 1983년 초부터 VLSI 양산공장 건설에 착수하고 향후 5년간 시설 투자 4,400억 원, 연구개발비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 기억 소자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연간 1억 개 이상 생산함으로써 각각 세계 시장의 2%와 4.5%를 점유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규 사업팀은 출장팀이 작성한 보고서와 국내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첨단 반도체 신규 사업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VLSI 양산공장 건설 착수와 미국 현지 법인의 설립을 비롯하여 생산 품목, 생산 능력, 기술 개발, 판매 계획, 고용 효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검토한 이병철 회장은 신규 반도체 사업의 추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며 1983년 2월 8일에 동경선언을 통해 반도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공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 삼성이 계획한 투자액은 1983년 268억 원, 1984년 1,000억 원, 1985년 1,043억 원, 1986년 964억 원, 1987년 977억 원, 1988년 1,180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신화가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의 경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반도체를 설립하여 운영했고 현대의 반도체 사업에도 자문을 제공했던 강기동은 당시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해고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주영 회장이 나도 정밀 공급하면서 엉뚱하게 반도체 메모리 사업에 뛰어들더니 이번에는 다급해진 이병철 회장이 너가 해, 그럼 나는 더 크게 해 하면서 장군멍군하고 나온 것이다. 믿기 힘든 얘기지만 이것이 반도체 메모리 왕국 신화의 진실이다. 이병철의 동경구상. 이병철은 어떤 배경에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진출을 결심했을까요? 이병철은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경험하면서 부존 자원이 부족한 한국 경제가 산업 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머지않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저가 제품의 대량 수출은 얼마 안 가서 한계를 드러낼 것이므로 삼성그룹 및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병철의 이런 생각은 1982년 3월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21년 만에 미국 방문해서 이 회장은 미국이 석유 파동 후에 불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서 가동률이 저하되고 실업 사태가 만연되고 있는 것은 물론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도 기술 후발국인 일본에게 국내 시장을 침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존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세계 불황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기존의 기간 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변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매년 12월 20일 전후에 일본으로 가서 1월 중순경 귀국하는 것을 연례 행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머무는 동안 여러 매체들이 기획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한 후 언론인, 교수, 사업가 등을 차례로 초청하여 그들의 견해를 경청함으로써 삼성그룹에 필요한 경영관리법이나 신사업을 모색하곤 했습니다. 1982년, 83년 겨울에 이병철 회장이 일본 동경에서 구상한 신사업은 다름 아닌 첨단 반도체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병철과 평소 친하게 지냈던 NEC 고바야시 회장의 기술 이전에 대한 거부도 한몫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고바야시 회장이 다른 기술은 다 넘겨줘도 반도체 관련 분야는 한 건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히자 자존심이 강한 이 회장은 독자적 기술 개발 쪽으로 방향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3년 2월 9일에 있었던 이병철의 동경선언에 대해서는 수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도체처럼 위험한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국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의 공식 자료도 선진국과의 격심한 기술 격차, 막대한 투자 재원 조달의 부담, 고급 기술 인력의 부족, 특수설비 공장 건설의 어려움 등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이 반도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사업성도 불확실한 그 돈이 많이 드는 반도체를 왜 하겠다는 것인가. 차라리 신발 산업을 밀어주는 게 낫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경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기본적인 내수가 있어야 하는데 고작 1인당 GNP 600달러인 한국에 기본 수요가 생길 리 없다. 그런 만큼 전량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나라가 가전제품도 제대로 못 만드는 후진국인 한국의 반도체를 사겠는가?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들의 기술 이전도 받지 못한 삼성이 이를 해내기는 불가능하다. 또 총 매출액이 1억 달러도 안 되는 삼성이 투자비만 10억 달러가 넘는 반도체 사업 투자비를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정규화물이 1년 내내 단 1초도 끊기지 않아야 하는데 한국의 산업 기반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기에 너무 취약하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첨단 반도체에 도전했던 데는 이병철의 신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는 1985년에 탈고한 호암자전에서 다음과 같이 해고한 바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무역 입국밖에는 없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세계적인 장기 불황과 선진국들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값싼 제품의 대량 수출에 의한 무역도 이젠 한계에 와 있어 이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개발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우리 주변의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 다기능화, 소형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비중이 점차 커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개발 전쟁에 참여해야만 한다. 반도체는 제철이나 쌀과 같은 것이어서 반도체 없는 나라는 고등기술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난제는 산적에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만난을 무릅쓰고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프로젝트이다. 내 나이 73세. 비록 인생의 만기이지만 이 나라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어렵더라도 전력 투구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이처럼 반도체 개발의 길을 굳히면서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주력 제품의 선택. 첨단 반도체에 진출하는 결정이 내려진 후 삼성이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주력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 제품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나 시장의 크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를 집중시킬 제품의 선택은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전략적인 문제였습니다.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와 기능이 특별하게 설계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램과 롬으로 구분됩니다. 롬은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만 있는 반면 램은 정보를 기록하고 읽는 것은 물론 수정하여 써넣을 수 있습니다. 램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D램과 S램이 있습니다. S램은 전원이 끊어지지 않는 한 기록된 정보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D램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기록해둔 정보가 없어지므로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삼성이 그동안 축적한 기술 능력이나 삼성그룹 내부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비메모리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개발해온 제품은 가전용 중심의 반도체였고 당시에 삼성전자는 가전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를 대량 수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메모리 분야를 주력 품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첫째, 당시 데이터 퀘스트의 예측에 의하면 메모리 제품은 연평균 28%의 고성장을 통하여 1988년에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2%를 차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둘째, 메모리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원천 기술에 비하여 시스템 노하우 등의 응용 기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후발국도 공정 기술만 어느 정도 확보하면 단기간에 선진국과의 경쟁이 가능합니다. 셋째, 메모리 제품은 특성상 표준형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투자 회수 기간이 짧아 재투자의 여력이 높으므로 제품 생산의 탄력성과 신제품 개발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메모리 위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은 세워졌으나 메모리 반도체에도 D램, S램, 롬 등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초기의 검토에서는 S램이 선정되었고 D램은 배제되었습니다. S램은 성장세가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의 여지가 있는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D램의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가장 크긴 하지만 미일 업체들 간의 경쟁이 극심하여 급격한 가격 하락 및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S램을 주력 제품으로 선정한 후 공장을 가동시키려 하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S램의 생산 라인을 적정한 규모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단시일 내에 적정 물량의 가동이 가능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거나 보다 많은 품종을 확보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했는데 이것은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판매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록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양산 효과가 뛰어나고 시장 규모가 제일 큰 D램을 주력 품목으로 확정하는 것이 신규 사업의 초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전략으로 판단되었습니다.